자, 소득세법 총칙인데 우리가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에 대한 세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법인세라고 불러요. 원래 인격이라는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 미국 애들은 corporate income tax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 corporate에 대한 income tax, 이게 personal income ta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의 입장이 좀 많이 틀려요. 과세하는 방식이. 법인은 장부를 쓰는 걸 대전제로 있기 때문에 법인이 번 건 다 세금 내라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소득은 작년에 장부에 재산이 1억 있었다. 근데 이번 장부에 보니까 재산이 2억쯤 있다. 1억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그 순자산 증가한 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 입장에서 과세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좀 달라요. 물론 법인세가 그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 소득세가 출현한 지가 우리나라에선 아직 100년도 안 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200년 정도 된 세금이에요. 소득세라는 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행위는 지구 역사상 20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세금이에요. 처음에 소득세라는 걸 매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국가는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왕들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겼냐면 돈 많은 놈한테 세금 매긴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뭐 창문 수를 가지고 내고 막 이런 별짓을 다 했죠. 유럽에서는 창문의 수를 가지고 세금을 매겼어요. 왜 그래요? 난방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라는 얘기예요. 창문의 수가 많다는 건.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크게 만들었지. 아니면 창문을 안 만들던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소득을 파악해서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납세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요. 왜 반발을 하냐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걸로 반발을 해요. 왜 내 재산을 국가가 들춰보냐? 이거예요. 왜 나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춰보냐? 이게 반발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관념상 개인의 장부를 다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이 벌어들인 작년에 재산이 1억이었는데 올해 말에 2억이 됐다고 해서 1억에서 2억 증가한 분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 세원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유형을 하나하나 열거해두고 그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에 반대되는 말로는 소득의 원천을 파악해서 그렇죠? 과세하자. 그래서 소득의 원천을 파악해서 과세하자. 즉 재산이 1억에서 2억 늘었는데 그 중에서 과세 대상 항목만 따로 열거해서 그 원천을 파악해서 과세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인세를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다 얘기하고요. 소득세를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열거주의. 우리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 세법 전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소득세는 자연인이면 다 내는 거예요. 개인이면.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 있다고 쳐봐요. 이 계산기. 이 계산기를 우리 이 친구한테 팔았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3만 원. 좀 오래됐나 봐요. 쓰레기 같은데. 어쨌든 3만 원. 3만 원 주고 산 거를
슈킹을 쳐서 얘한테 5만 원에 팔았다고 쳐봐요. 그죠? 좀 호구 같잖아요. 그래서 5만 원에 2만 원 벌었죠? 제가 세금 내느냐? 내지 않아요. 왜 내지 않아요? 소득세법 어디에도 이거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과세하려면 사업소득이 돼야 되는데 사업소득으로 보기엔 부족해요. 이 친구. 사업소득으로 가도 이 친구가 계산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애면 과세할 수 있어도 계산기를 우연히 팔았죠? 일시적으로 팔았죠? 과세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소득 원천설에서 얘기하는 열거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개념을 배운 거고 우리 소득세법에 대해서 이제 차례를 잠깐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교재 차례 한번 볼게요. 차례. 앞쪽에 가면 있을 거예요. 차례를 보시면 그래서 총설 나오죠. 총설. 총설이 1차 시험에 말문제로 한 문제 잘 나와요. 총설 부분이. 그리고 2차 시험에 세법학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총설에 있는 게. 이제 소득세는 이자, 배당 이런 소득부터 과세해요. 부자들에 대한 과세죠. 그래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런 것들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만 내는 게 이자, 배당 소득이죠. 보통 부자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땀 흘리지 않은 자, 돈 버는 거. 구경만 해볼까요? 사업소득.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있죠?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예요. 인생 알바로 시작하죠?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다가 정규직이 되죠? 근로소득이 생겨요. 퇴직하면 퇴직소득 생기고요. 그거 가지고 사업하겠죠? 사업소득 생겨요. 돈 많이 벌면 은행에다 꽂아놓고 그냥 돈만 받겠죠? 주식 넣고 배당만 받겠죠?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법전하고 관련 없이 알바생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타 소득 여러분과 가깝죠. 그 다음 근로소득 정도 마음에 와닿죠. 사업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자 배당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럼 우리는 부자부터 배워요. 이자 배당 소득은 1차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계산 형태로 잘 나와요. 2차 시험에서는 세무회계에서는 100% 나오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학에선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고 이 중에서 이제 열거된 소득이 뭐냐 그런 관점에서 됩니다. 그래서 세법학에서 이자 배당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은 있지만 사업소득 있죠? 자, 사업소득은 사실 법인세를 배워야지 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비교하는 형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1차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올 때 말 문제로 나올 때가 있다. 둘이 구분이 좀 돼요. 세무회계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토픽이에요. 계산 문제로. 세법학에서는 잘 안 나와요. 사업소득. 아주 기본적인 쟁점만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쟁점. 자, 넘기시면 근로소득 있죠? 계산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근로소득은 계산 문제. 연금소득은 아직까지 계산 문제로 숙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말 문제로 잘 나오든지 아니면 잘 안 나와요. 기타 소득 계산 또는 말 문제 나와요. 계산 또는 말 문제. 2차 시험엔 이 세 가지 다 나와요. 2차 시험 세무회계에서는 다 조금씩 내요. 지문 하나씩. 공부 한 4시간, 5시간 공부하고 객관식 때도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세무회계 때도 3시간, 4시간 공부하지만 한 줄 나와요.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자, 5절에 있는 내용은 1차 시험에 말 문제로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2차 시험에는 세법학의 큰 주제가 돼요. 세법학들에선 이쪽이 중요하다. 6절에 여러분들 이제 소득세법을 배우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규정 중에 하나예요. 6절부터가 6절, 7절이. 그래서 무슨 자잘한 규정들이에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규정들인데요. 이거 못한다고 해서 세법을 못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사실 소득세 하면 이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소득세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봤을 때도 올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올 때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객관식에서. 소득세 이거 잘 모른다고 해서 크게 상심하지 마세요.
세법학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따위 주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세무회계 나오는데요. 세무회계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 잘 모르는데 세무회계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다 못 풀어요. 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풀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 대충 풀어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나중에 진짜 짱구를 많이 굴리는 친구들은 세무회계에서 이거 아예 안 풀어요. 아는데 안 풀어요. 아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쪽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잘해야 마치 소득세를 잘하는 것처럼.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에 여직원들이 잘하죠. 여직원들이. 세무사님은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세무사님 있을지 몰라요. 연말정산, 뭐 소득공제 이런 거 주변에 물어봐요. 세무사님한테 아는지. 잘 몰라요. 자기 것도 계산 못해요. 저도 이거 강의하기 전에 이거 계산 잘 못했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알죠. 오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1차 시험엔 한 문제 정도 세무회계엔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심지어. 하지만 그렇게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8절 퇴직소득세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9절 종합퇴직소득 납세 절차 말 문제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절 양도세. 자, 재밌는 건 우리 학생들은 6절, 7절에서 힘을 다 빼고 10절 가서 포기를 하죠. 양도세는 내 길이 아닌가 봐. 자, 2차 시험에 여러분들 세법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양도세. 소득세가 나올 때 양도세가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앞에 다 치고 30점이 여기서 나올 때가 많다고. 두 번째 1차 시험에서도 두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1차 시험에서. 2차 세무회계에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양도세를 포기하고 가시면 안 돼요. 미국 세법은 미국 애들 공부할 땐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해서 양도세를 먼저 한 학기 배워요. 소득세.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 학기 배워요. 캐피탈 게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도소득세. 이해하시겠죠? 11절에 가면 거주자, 비거주자, 뭐 외국법인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거예요. 이것도 2차 시험 세법학 이런 데는 큰 주제가 되고요. 1차 시험에서 말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은 없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소득세가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고르게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분야에 나오는 건 아니고 다 그 범주 안에서 챕터별로 한 문제씩은 나온다. 근데 여러 개의 챕터를 섞어서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로. 사업소득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로연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1절 총설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우리 법상 소득세 과세 원칙은 열거주의.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 법인세와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의 원천을 따로 구분하고 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럼 우리 소득세에서는 그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 과세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6가지의 소득의 분류는 종합 과세한다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2개는 분류 과세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앞글자 따서 보통 외우거든요. 저는 앞글자 거의 쓰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 같은 거예요. 2배사 근연기. 그래서 6가지의 소득은 종합 과세한다. 그리고 요 2가지 소득은 분류 과세한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소득세라는 건 누진세예요. 누진세. 소득세 키 중에 하나가 뭐다? 누진세라는 거예요. 누진세. 초과 누진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앞에 그냥 누진세가 아니라 초과 누진세. 이 초과 누진세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그냥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자, 내가 100을 벌 때까지는
세율이 10%예요. 네, 100에서 200 사이를 벌면 세율이 20%라고 해볼게요. 이 20%라는 게 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초과 누진세예요.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개의 소득. 그래서 하나의 소득에 80을 벌었고, 그렇죠? 또 하나의 소득이 70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올해의 소득이라고 봐서 종합해서 과세한다면 소득은 얼마로 간주하는 거예요? 150으로 간주하고 150의 적용 세율을 부담하는 거예요. 150이니까 100까지는 10%니까 10의 세금을 내고 초과하는 50에 대해서 20%니까 10의 세금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총 부담할 세금은 20이 되겠죠. 뭐 한다면? 종합 과세한다면. 그런데 분류 과세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분류 과세라는 건 이 소득들을 따로따로 놓고 따로따로 세금을 적용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류 과세에서는 합산하지 않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80에 대해서는 몇이 나오고 8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70에 대해서는 7이 나오는 거죠. 둘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요? 15가 나오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뭐가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에요? 분류 과세가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저기 6가지 소득은 다 합산하는 거예요. 소득을 어떻게 분류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합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소득을 분류하는 이유는 저 합산되기 전에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는 그렇게 합산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소득이 퇴직이나 양도소득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퇴직소득은 왜 이렇게 분류과세하느냐? 기본적인 개념이 이래요. 회사를 한 10년 다닌 다음에 퇴직을 하는 거죠. 10년 이상. 뭐 1년 다니고 할 수도 있지만 10년쯤 다녔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요. 그럼 이 퇴직금이라는 게 매년 쌓여서 10년째 마지막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득세가 1년 단위로 원래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를 마지막 해 한 번 받았다고 한꺼번에 다 과세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10년을 합쳐서 받은 건데 이거를 한 번에 받았네 그러면서 게다가 다른 소득하고 다 합쳐서 이자 배당 그에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과세하면 세부담이 너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류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양도소득 아파트 살고 있는 거 팔았어요. 근데 뭐 1, 2년 살다 파는 게 아니라 꽤 장기간 동안 보유하다 파는 거죠. 이거 역시 퇴직소득과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소득이 누적해서 결집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그러한 누적, 결집 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소득과는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고 있고 나머지 소득, 이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의 소득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한다는 게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과세기간 1년 단위로 이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배울 게 납세 의무자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예요. 소득세 누가 내느냐 이 얘기예요. 세법에선 납세 의무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제 세법학 같은 거 배우면 이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납세 의무자에는 누가 있냐면 자연인, 당연한 거죠.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법인 아닌 단체도 지금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법인이 아니란 뜻은 설립 등기 같은 걸 안 했어요.
우리 민법이나 상법에 따르면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주식회사 이런 애들은 법률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학교 법인이라고 들어봤죠?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 설립 등기가 안 된 단체들도 있어요. 모이는 게 단체예요, 단체. 얘네 여기 앞에 넷이서 모였어요. 이 단체죠, 단체. 그렇죠? 그냥 단체죠, 얘네들. 목적 의식 없는 단체.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별 단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조폭도 단체고 다 단체란 말이야. 설립 등기 안 됐어요. 그럼 이 단체 이름으로 뭔가 행위를 하고 소득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면 소득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표현 앞에 법인 아닌이라는 뜻이 있죠? 즉 설립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세법엔 소득세, 납세 의무 특례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말문제로 잘 나오는 거고요. 과세 기간과 납세지를 배울 거예요. 과세 기간이라는 건 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 단위, 그게 뭔지 배울 거고요. 납세지는 관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 어느 관할에서 지금 관리하느냐라는 게 납세지예요. 세무서 나와바리 같은 거예요. 자, 종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특징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세율 5천만 원까지 20%, 5천만 원 초과분은 3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자 5천만 원, 근로 5천만 원이에요. 종합과세하면 세액이 어떻게 돼요? 요 5천만 원까지 20% 1천만 원 나오겠죠? 추가되는 5천도 여기 합산과세가 되니까 30%에서 1,500만 원 나오겠죠? 합치면 2,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종합과세하면. 하지만 분류과세 한다면 5천만 원까지 이자 20%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나 이 근로도 다시 표를 만들어서 세금 계산하는 거죠. 분류해서 과세하니까 따로 계산하니까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30%가 아닌 몇 프로를 적용하면 돼요? 20%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종합과세랑 분류과세의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단위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라는 게. 나의 개인 있죠. 그렇죠? 근데 개인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있어요. 부인. 아내가 있어요. 그렇죠? 각각 독립이에요. 각각 독립. 우리 법은 개인 단위야. 개인 단위. 우리 민사제도나 세법 전부 다 개인 단위야. 가족이란 개념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 부인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얘가 100을 벌었잖아요. 얘가 100을 벌었잖아요. 따로 세금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결혼 같은 거 하잖아요. 결혼. 와이프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합산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같은 거 가서 오빠 나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해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 부탁 하나 들어줘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부탁이 뭐냐 물어보면 공인인증서 달라고 그래요. 그 주시면 안 돼요. 영혼까지 쏙 빨리는 거예요. 전부 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얘기하세요. 우리 세법도 별도다. 심지어 세법도 별도고 우리 이혼에도 별도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법은 별도예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여러분 합산하는 거예요. 미국은 소득세 계산할 때 부부가 합산하는 걸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해도 되고 선택해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합산하는 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죠.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부인이 소득이 마이너스일 수 있죠. 사업해서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결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세제를 생각해보면 자 봐요. 둘이 맞벌이해서 이렇게 벌은 애가 있어요. 외벌이해서 이렇게 벌은 애가 있어요. 그죠? 세금 어느 쪽이 당연히 많이 나와요.
이쪽이 많이 나와. 누진세니까 외벌이 하니까 나처럼 외벌이 혼자 버는 애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개고생 누가 더해요? 내가 더해요.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맞벌이 둘이 고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쪽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합산을 해야지 합산. 그러면 이제 세금 구조가 많이 바뀌겠죠.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이고요. 합산하지 않아요. 부부 합산하지 않고요. 세대 합산은 더더 없지. 여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셋이 전체 합산하는 걸 세대 합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대 합산은 별로 없고 부부 합산은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개인이야. 독고다의 인생 혼자 가는 거죠. 결혼해보면 더 외롭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쨌든 거기에 개인별 과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법은 개인별로 과세한다. 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정부가 계산해서 고지서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정부 부과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정부가 부과하는 거야. 그리고 고지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종합소득세는 저렇게 정부 부과 고지하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고지서 띵 나와요. 그런 건 정부 부과 고지 방식. 하지만 우리 종합소득은 신고납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신고납세주의.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정부 부과 고지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 납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는데 종합소득세 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 우리 법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주고요. 그걸로 땡치게 돼 있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전부 다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로 끝내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도로 끝내버리는 나라도 있지만 안 그런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고하는 거야. 근로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는 거, 스스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세무사를 찾는 거죠.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연말정산 제도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이게 신고 납세주의다.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자라도 이자도 많이 받고 배당도 엄청 많이 받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근로소득 있지만 이자 배당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주식하고요. 은행에 예금 있어서 이자 받아요. 근데 종합소득 신고 안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맞아요. 아버지 이자 배당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왜 안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 정도 부자가 아니죠. 뭐 그지란 얘기는 아니지만 연에 2천만 원 정도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려면 연간 7, 8억 원 있어야 돼요. 보통 금융자산으로. 우리 집이 7, 8억이 아니죠. 집이 넘어야지 일단 금융재산도 있고 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어쨌든 그렇다. 자, 우리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영어로 withholding이라고 하는 게 원천징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천징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갑이라고 해볼게요.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소득을 지급합니다.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소득을 지급을 해요. 이런 갑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세법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소득을 100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 20은 세금을 떼고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왜 20을 떼고 주냐면 이 소득을 지급받는 애가 저 종합소득 확정신고 저런 거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죠? 혹은 얘가 얼마 받았는지 국가에서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 떼고 국가에 납부하면 얼마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 원천징수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국가는 개인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고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떼고 주는 얘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명목이 만약에 급여다라고 하면 급여로 나는 100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 회계처리 회사 같은 데들 될 테니까 100을 지급한 거예요. 하지만 당장의 현금은 얼마만 지급해요? 80만 지급한 거예요. 누구 통장에? 을 통장에.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떼어놓고 지급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25일 날이 월급 날이다 라고 하면 급여 현금 80. 그리고 나머지 20은 국가에 갖다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법에 따르면 소득을 이렇게 원천 징수한 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세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 에 이렇게 납부를 해요. 현금 20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무서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뭐 처리하면 돼? 예수금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물론 을은 회계 처리는 안 하겠지만 을도 한번 회계 처리를 가상으로 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얘는 현금 얼마 받은 거예요? 80 받은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근로소득이 얼마 생긴 거예요? 근로소득이. 수익. 회계 처리 차변대변은 알 거 아니야. 근로소득 얼마 생긴 거예요? 100 생긴 거야, 100. 자기가 100을 받았는데 현금은 80만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럼 나머지 20은 뭐예요? 미리 뗀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뭐라 부르냐? 선납세금이라고 부른다. 선납세금. 미리 납부된 세금에 불과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세금을 떼고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금 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 경우를 우리가 원천징수 중에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세금 떼고 끝나는 경우. 그걸 뭐라 부른다? 완납적 원천징수. 더 이상 어떤 행위가 필요 없는 사람들. 완납적 원천징수. 또 법은 이렇게 불러요. 이러한 행위를 분리과세되었다라고도 불러요. 완납적 원천징수 또는 분리과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금 떼고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면 이 친구는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100 번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부담하는 거예요? 20% 세금 부담하고 끝낸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20%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번 돈에 20% 세금 내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아직 돈을 안 벌어봐서 이게 많이 뗀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네가 노가다 떼었는데 오늘 일당이 10만 원인데 국가에서 2만 원을 떼갔대요. 이 새끼들 죽여야죠. 내 돈을 지들이 뭐 해준 것 때고 20% 떼어가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20% 떼간다는 거 한 달 내내 노가다 하면, 그렇죠? 며칠은 국가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한 6일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노역 알아요? 노역?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 엄청난 거.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40%돼요. 40% 지금. 지방세까지 하면 44%야. 그 얘기는 뭐예요?
1년 12개월 중에 한 봄, 가을 정도 이상은 국가에 그냥 가서 무상으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새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방금 이걸로 끝나는 애들이 뭐라고요? 분리과세 또는 완납적 원천징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 애들이 있다고. 나중에 신고하라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날짜가 예를 들어서 9월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종합소득세 10월 달 가서 신고하는 건 아니고 언제 신고해요?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봐요. 스스로 신고한다. 종합소득 스스로 확정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만 있어요. 다른 거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이에요, 100.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한 세율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 세율이 예를 들어서 30%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30%. 그럼 이 친구는 우리 법에 따르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30을 내야 되는 거죠. 30이 뭐냐면 결정된 세액이에요. 결정세액 혹은 산출세액 하는데 일단 그냥 심플하게 결정세액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결정되어서 내야 되는 세금이 30이에요. 근데 이걸 5월달에 30을 내긴 부담스럽죠? 왜? 나는 미리 낸 세금이 있잖아요. 추가로 일부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내었던 세금 그걸 우리가 법에선 이미 기자 쓰고 납부세액이다 불러요. 그 납부세액이 얼마니까? 20이니까 이 친구는 얼마만 추가로 내면 돼요? 10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가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데 근로소득이 100인데 세율이 10%래요. 그러면 이 친구의 결정세액은 얼마예요? 10만 내면 되죠? 근데 미리 냈던 세금이 얼마예요? 20이 있는 거죠? 그러면 10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는 국가에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납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환급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하면 세금을 되돌려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돌려 받는 사람도 있다. 올 초에 세무사분 한 분이 구속됐죠. 얘기 들어봤어요? 관악 있던 류모 회계 세무사가 구속됐어요. 뭐 그래요? 이렇게 환급을 엄청 해준 거예요. 환급을 세무사가 신고하면서 실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소득을 구라를 쳐서 환급을 받은 거죠. 엄청 구라를 친 거야 소득을. 그래서 구속까지 됐죠. 너무하신 분이지. 어쨌든 요거 그렇죠?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세무사의 세무사분의 99%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내가 보기엔. 왜 재수가 없었어요? 좀 많이 해서 그렇죠.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도 개업했는데 그런 사람 있다. 안 할 사람이 없을걸요? 거의.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 현실이야. 왜 그래요? 실력이 없으면 돈 못 벌어요. 실력이 없으면. 다 이상한 거 해야 돼. 실력이 없으면 사기를 쳐야죠.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 현실이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실력을 많이 키우셔야 돼. 공부를 대충 해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10, 마이너스 10. 이해하시겠죠?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원천징수한 걸 뭐라고 하냐면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천징수된 거를 미리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거 이거 세금 내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 이처럼 저 세금이 미리 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부르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야 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를 뭐라고 부른다?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른다. 1차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2차 시험에는 세법학에선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어요. 요 을을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우리 판례 같은 데선 을을 원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 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 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을 보면 분리과세 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엔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부부 합산과세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분리합니까? 꼭 그렇지 않죠. 족저가 있으면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유분리를 따질 수는 없다. 다 이 전제들이 큰 개념은 소득세가 어떤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진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복잡스럽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 전에 교재를 좀 확인해 볼게요. 705페이지 가보시면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소득 원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소득을 8가지로 종류를 나누어 둔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요거까지는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 양도소득. 요것은 분류과세되는 소득. 근데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건 과세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회사채 채권을 사서 채권 팔아서 이익이 나올 수 있죠. 사채 배웠어요? 채권 배웠어요? 채권 회계학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새끼 뭘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채권을 사서 100만 원에 사서 시장 이자율이 변동되면 내가 팔아서 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과세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농민들 있죠?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 있죠? 이런 거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거된 것만 과세하고 있다. 넘기세요. 자, 파란색 잠깐 볼게요. 사업소득, 그 중에서 사업소득은 특히 모든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소득을 마치 과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업소득 등의 경우에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사업에서, 자, 밑줄 그어볼까요? 계속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사업소득으로 봐요. 계속 경상적이라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 처분이익, 주식 양도차익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자산 처분이익, 장사하던 사람이 기계 같은 거 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큰 제목에서 종합과세, 원칙은 우리 법은 종합과세다. 근데 종합과세에 예외되는 게 분류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 거죠. 분류과세는 두 가지 종류, 양도, 퇴직. 근데 이 소득들이 왜 분류과세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 한 과세 기간에 몰려서 결집해서 일시에 과세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결집 효과, 번칭 이펙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분류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라는 건 원천 징수하고 끝나는 걸 말하는 거죠. 707페이지에 보면 개인 단위주의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입법 예에 따른 부부 합산도 있고 세대 합산도 있고 개인 합산도 있는데 우리 법은 그중에서 개인별 과세 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아주 극히 이례적인 예외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누진과세.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특징이라는 거죠. 인적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좀 줄어들어요.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여도 부양가족 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원천별 차별과세라는 게 뭐냐면 소득의 종류별로 그 원천징수 세율도 다르고 세금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고납세주의,
우리 소득세법은 스스로 신고해서 세금을 확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신고 적게 하면 확정된 걸로 끝나서 좋겠네요.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고납세주의를 가고 있다. 원천징수, 그래서 예납적, 완납적 원천징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자, 처음부터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업소득이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편의점 주인 아저씨 사업소득 발생하는 거죠. 아저씨한테 여러분 물건 사면서 원천징수해요? 10,000원짜리 뭐 하나 사면서 아저씨 제가 500원 떼고 줄게요. 이 얘기하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꺼지라고 그러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하지 않는 세금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제 1-1번 잠깐 볼게요. K씨는 주중앙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주중앙은 2017년 8월 3일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누군 거예요? 주식회사 중앙이죠. 원천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K가 원천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 원천 징수 세율이 25%라고 가정하고 세무 처리를 설명하시오. 케이스 첫 번째 종합 과세되는 경우 그럼 먼저 25만 원을 떼두겠죠. 하지만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이 25만 원은 기납부세액이 될 테고 내가 결정되는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결정된 세액보다 크다라면 그 차액만큼을 되돌려받는다, 환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케이스 2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건 완납적 원천징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25만 원 떼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이 100만 원 소득에 대해서는 향후에 종합소득 신고 등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710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표 있죠? 별표 쳐두시고요. 지금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다 배운 다음에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쉬었다 이제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법상 누구냐라는 걸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